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알고 계시죠? 건물에 깨진 유리창을 새 유리창으로 고치지 않고 방치하면 범죄가 확산되고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인데요. 이 이론은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에 의해 1982년에 공동 발표됐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한 상가를 방문했다가 깨진 유리창을 보고 위험할 것 같아서 신고한 적이 있는데요. 사소한 것들이라도 유심히 살펴보고 잘 관리해서 우리 주위의 위험 요소들을 없애고 그것들을 넘어서 범죄까지 막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매주 이 시간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 속 법률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시는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신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큰 인명피해가 있는 공장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참 안타깝게도 많은 생명들을 잃는 그런 사고였었습니다. 네네. 그런 거 보면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길이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쓰지 못해서 이런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듣고서 이제 생각난 게 있는데, 네. 우주왕복선 폭발한 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챌린저호였던 것 같은데 1980년대에 폭발해서 사고가 났었던 것이고,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고무링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 고무링의 역할이 가스가 새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챌린저호가 발사되는 날 이제 영하 날씨여가지고 너무 추우니까 아무래도 네. 고무는 이제 날씨가 추우면 이게 팽창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고무가 그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가스 누출을 막지 못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폭발한 사고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당시에 이제 우주 왕복선 관련된 뭔가 제작을 하는 회사 직원분께서 기술자가 네. 영하 날씨면 이 고무링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발사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직급에 있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결국은 발사를 강행해서 사고가 발생한 네. 거였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하이니 법칙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사소한 것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큰 사고로 이어진다. 뭐 1대 29대 300 네. 이런 법칙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좀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의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발생하는 천재지변을 제외하고, 네. 근데 천재지변도 당연히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피해를 더 방지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뭐 인재로 발생하는 그런 사건 사고들 보면 이제 하이니 법칙에 의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조그만 실수와 사고들이 조그만 나는 뭐 간과했던 부분들이 결국 쌓여서 그렇게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예, 이번 화성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 사건도 좀 그런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길 가다가 이제 돌멩이 같은 게 네네. 차가 다니는 길에 있으면은 튕겨 나갈까봐 좀 네. 걱정돼서 네. 길가로 던져놓거나 이렇게 좀 그런 사소한 일들을 좀 실천하고 있긴 하거든요. 정말 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1대 29대 300 중에서 네. 300에서 하나를 감안 299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누구나 다 이제 길거리 다니면서 뭐 스마트폰 보고 다니기도 하지만은 네네. 주변을 살피면서 네네. 위험 요소가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챙기면은 네네. 우리 가족에게도 이제 안전하고 자녀들에게도 네네. 안전한 그런 마을이 되고 네네.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웃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네네. 작은 실천을 하고 또 신고 정신도 잘 길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내가 할 수 없는 건 좀 부탁을 해서 119에 신고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안전에 대한 인식을 더 높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네. 오늘 이제 그 상담해주신 부분도 이제 차량 사고와 관련된 내용 상담 주시긴 하셨던데요. 그렇죠. 뭐 차량도 보면은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차량의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정비하시는 분들, 그 기술자분들이 정말 하실 역할들이 좀 귀중한 것 같고, 그 수많은 부품들이
제대로 해야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뭐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한 번만 더 생각을 하고 조금만 더 수고를 하면 이제 일종의 뭐 책임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 뭐 일찍 퇴근하고 싶지만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하나만 뭐 1, 2분 늦게 퇴근하더라도 하나만 더 체크해보고 점검해보고 가자. 그렇습니다. 예, 그런 좀 책임감 있는 의식이 뭐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서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사건 사고를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좀 네.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좀 사고 소식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네. 뭐 작업장에서나 뭐 근무지에서나 길거리에서 뭐 차 안에서든 네, 작은 것 하나하나 좀 챙길 수 있는 네네. 우리 마음가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또 버스 안에서 사고 났던 그런 내용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 버스를 제가 타고 있던 중에 급정거로 쓰러져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했을 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넘어져 있었는데 버스 기사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출발했습니다. 제가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버스 기사에게 급정거로 넘어져서 아프다고 했지만 그냥 병원에 가보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사고 후 저는 무릎과 허리를 치료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난폭 운전을 하셨거나 아니면 긴급한 그런 사고 날 뻔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급정거를 하셨네요. 네. 네네. 예. 먼저 크게 다치지 않으셨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네. 네. 지금 부상을 입으셨다고 하셨는데 사건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요즘에 버스에 보면 CCTV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CCTV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 제 생각에는 버스 회사에서 CCTV를 보유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버스 회사에게 이제 뭐 정보 공개 요청을 하셔가지고 CCTV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경위를 보면 이러자면 말 그대로 버스 기사가 과실을 범한 것인지 네. 아니면 승객 입장에 있어서도 어떤 부주의한 부분이 있었던 것인지 네.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손잡이를 안 잡고 있거나 이랬으면 또 안 되죠. 그렇죠. 이제 이제 오늘은 급정거라고 표현하긴 했는데 네. 이제 급정거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아니면 그냥 뭐 버스 기사분의 습관적인 뭐 그런 운전 행태였다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아무런 정황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급정거를 했다. 그러면 이제 버스 기사분의 과실이 좀 더 클 것 같습니다. 네. 예, 버스가 요즘에는 이제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도 CCTV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블랙박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잘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근데 버스에서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버스 기사분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출발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이후에 아마 이제 정류장에 또 멈춰가지고 내리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러니까 버스 기사분이 만약에 처음에 정거를 했을 때 사고가 발생한 거 그거는 이제 버스 기사분의 어떤 과실이 좀 경감이 될 수 있다고 할 여지가 있더라도 네.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이제 승객분이 버스 기사에게 고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사분이 그냥 간과하고서 버스를 네. 계속해서 운행해 나가셨다. 그로 인해서 손해가 좀 더 확대됐다라고 하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2차적으로 또 어떤 더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 승객의 안전을 좀 뒷전으로 한 모습이니까. 네네. 네. 어쨌든 운전기사 분에게는 뭐 승객의 안전을 배려한 그런 주의 의무, 안전 배려 의무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버스 기사분이 이렇게 좀 행동하셨던 것이 좀 버스 기사분에게는 불리하게 그리고 승객분에게는 좀 더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CCTV에 보면은 이렇게 승객분한테 말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아마 그런 모습이 있을 그렇죠. 것 같거든요. 예. 네네. 보통의 이제 블랙박스는 음성 녹음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CCTV 같은 경우는 음성 녹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버스에서 어떤 음성 녹음이 됐는지는 모르겠어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 네. 예, 음성으로 이제 녹음돼 있으면 이제 얼마만큼 뭐 아팠는지 이렇게 좀 대략 정황적으로 확인될 수 있잖아요. 네. 잘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고 발생했으니까 사고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승객의 과실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책임은 좀 버스 회사나 버스 기사분의 책임이 좀 경감될 수는 있습니다. 네. 예. 이제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버스 기사분 또 그다음에 버스 회사 그다음에 버스 회사는 기본적으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공제조합에 신청을 해서 보상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버스 기사분은 손해가 발생하도록 하신 분이기 때문에 버스 기사분도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네. 이제 버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운행자로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자동차를 실제로 본인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소유하면서 이제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스 회사가 또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책임자에 해당은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 그다음에 버스 운행자로서의 버스 회사, 네. 그다음에 공제조합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그런 대상이 된다라는 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항목들인데 이거는 뭐 일반적인 내용이랑 좀 비슷한 거 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직접적인 뭐 치료비, 그다음에 향후에 들어갈 또 치료비, 네. 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뭐 예를 들자면 일을 못했다고 하면 휴업 손해 같은 것들, 예. 예, 뭐 통원 치료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통원 치료한 것에 대한 비율로 이제 휴업 그 시간의 비율로 이제 휴업 손해 같은 것들을 보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자료 같은 것들,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좀 참고를 하시고 합의를 하시든 소송을 하시든 그렇게 한번 좀 참고를 하셔서 보상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셔가지고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버스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야겠죠. 예, 그렇죠. 네, 그렇죠. 네네. 기사님의 성함이라든지 시간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특정할 네네. 수 있도록 네네. 그런 메모들도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버스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블랙박스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버스 회사는 그 블랙박스가 사유 재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공개하기를 좀 꺼려할 수 있거든요. 뭐 그렇다면 그냥 보여달라고도 좀 하시고 네. 보여달라고 하면서 그 영상 장면을 촬영하셔도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이도저도 다 거부한다라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아니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네.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블랙박스 보존 기간이 짧잖아요. 그렇죠. CCTV 같은 경우에는 좀 기간이 그래도 블랙박스보다 긴 것 같습니다. 네. CCTV는 한 30일 정도 공공기관에서 사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CCTV라고 하면 뭐 그래도 뭐 최소한 뭐 며칠 정도는 네. 이렇게 보관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블랙박스는 제 생각에는 블랙박스 저장하는 그런 카드에 뭐 마이크로 SD 카드라고 할까요? 그런 저장 장치가 용량이 크지 않으면 뭐 불과 며칠 사이에 아마 삭제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2-3일 만에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네네. 뭐 승용차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네.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 택시나 버스 같은 경우는 또 오랫동안 보관을 할 여지도 있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어쨌든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전제를 하시고서 생각을 하시고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제 회사가 임의로 주지 않으면 뭐 신속하게 이제 경찰에 고소를 하시든 신고를 하시든 네. 법원을 통해서 그렇게 확보하는 방법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게 당사자가 딱 버스 기사가 아니라 회사 쪽에다 해야 되고 또 공제 그 보험회사 또 네네, 관련돼 있기 공제조합이죠. 때문에 네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이 방법들로 좀 접근하시면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그리고 뭐 민사적인 거 이외에 뭐 형사적인 것도 생각을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뭐 그래요? 자동차 사고 나면 보통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네.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혹여나 좀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네. 체크해 보시고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기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네, 이 시간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작은 빌라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4개월 전에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못 받고 있어서 너무 힘이 듭니다. 만기되기 3달 전부터 이사하겠다고 전화와 문자로 고지를 했고 집주인도 부동산에 집을 내놨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집주인도 전세금을 내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전화도 안 받고요. 문자에도 답을 안 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지요? 이 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 남기셨는데요. 네, 많이 답답한 상태시고 요즘에 뭐 사회적으로도 전세 보증금 못 받아가지고 전세 사기라는 뉴스들도 많이 있어서 걱정이 많이 크실 것 같아요. 네네.
예, 맞습니다. 요즘에 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인 것 같고요.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걱정에 휩싸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좀 거기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법률적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보통은 당황을 하시거나 걱정을 하셔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미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뭐 부여를 해봤자 네. 뭐 여건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은 없는 것 같고요. 음. 과연 그것이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를 잘 검토를 하시되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해결하고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최소화시킬 수 있을지 네.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은 그 첫 단계가 이제 뭐 어떤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걸 수도 있고요. 예. 당연히 상담 받아보신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동 대처를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잘 체크를 하시고 처음에 이제 각종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다 보니까 초동 대처를 잘못하다 보면 나중에 향후의 법률적인 분쟁 과정에서 그것들이 본인의 발목을 잡는다거나 아. 아니면 불리하게 작용하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함부로 내뱉었던 그런 말들이라든가 뭐 생각 없이 보냈던 문자 메시지 하나, 네, 네. 예, 아니면 뭐 내용 증명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 문구 하나하나를 이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구들 때문에 오히려 본인한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어쨌든 보증금이라는 건 금액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뭐 최소 몇 천만 원, 뭐 많으면 몇 억까지 된단 말이에요. 네. 이 보증금을 적절하게 반환받고 또 지킬 수 있고 또 플러스 알파로 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초동 대처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법률 전문가의 상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제 본인이 한번 사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잘 정리해 보시고 메모해 보시는 거 중요합니다. 이제 6화 원칙에 따라서 그냥 간단하게라도 메모를 해 보시면 좋고요. 네. 이제 오늘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법적으로 소송이든 다른 방법이든 진행하시면 되는 건데 좀 복잡한 사건 사례들이 있잖아요. 네. 뭐 동업 관계라든가 아니면 투자 관계라든가 네. 뭐 사기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고 네. 뭐 예를 들면 부동산 분양 관련된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는 이제 스스로 한번 잘 시간 순서대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그것과 관련된 남아있는 증거 자료는 뭐가 있는지 상대방과 나눴던 대화들 오갔던 의견을 주고받았던 내용들은 뭐 어디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네. 이런 것도 잘 메모하시고 정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법률 전문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면 상담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네. 이런 부분도 먼저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사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소송도 하실 수 있는 거고 소송 전에 좀 간단한 절차로 지급 명령 신청이라는 절차가 있고요. 네. 또 그 다음에 이제 집을 비워야 된다고 하면 집 비워주기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시면 되고, 네. 예, 이런 부분들은 아마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그 전에 이제 내용 증명을 발송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용 증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런 의사 표시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서 이제 내용 증명을 발송하시는 거고, 예를 들자면 네. 그러니까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갱신하지 않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은 말로만 하면은 이제 증거가 안 남기 때문에 이제 뭐 문자나 카톡이나 내용 증명이나 이렇게 네. 의사 표시를 하는 도구로 내용 증명이 보통 사용되거든요. 네. 내용 증명을 내가 보냈다고 해서 소송이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내용 증명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대단한 법률적인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를 내용 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당장 소송이 진행되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 이 일종의 나중에 추후 법률적인 상황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서 일종의 증거를 남겨놓기 위한 의사 표시에 대한 증거를 남겨놓기 위한 그런 절차로 보통 내용 증명을 사용하시는 거고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사를 가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 두시고 네. 이사를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이제 등기부에 기록이 되는 걸 확인하고서 뭐 짐을 빼셔도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급명령 신청. 그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 좀 복잡하니까 네.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지급명령 신청 제도라는 게 있다. 이걸 통해서도 보증금 받을 수 있다. 라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시면 지급명령 신청이 무엇인지 인터넷 검색해 보면 뭐 많이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라는 그런 소송을 하시는 것도 당연히 방법이고요.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시든 빠른 시간 내에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할지를 진행을 할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상황 보니까 집주인이 돈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집을 내놨다고 하는데 이게 전세를 내놨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매물로 말 그대로 매매를 위해서 내놨던 것인지 좀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집주인은 지금 현금이든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새로 임차인이 구해지면 그 보증금으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또 이제 시세가 낮아지다 보니까 이 상담 주신 분께서 들어갔을 당시에 전세 보증금보다 요즘에 전세 보증금이 더 낮을 거거든요. 네. 뭐 예를 들자면 들어갈 때는 전세 보증금이 3억이었는데 요즘은 네. 2억이나 2억 5천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갭이 발생하는데 결국 집주인이 그 갭 발생한 갭만큼의 돈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결국은 뭐 소송을 하시든 이제 법률적으로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거고 그 소송을 한 다음에는 소송이 끝이 아니라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내가 이 집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소송에서 판결문을 받으면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고 경매를 신청을 해야 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경매라는 건 결국 누군가가 입찰을 하고 그 입찰자가 낙찰대금을 납부해야 그 낙찰대금으로서 보증금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경매의 낙찰대금이 얼마 정도가 될지를 좀 예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순위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정확하게 좀 잘 지적하신 거고요. 이제 선순위로 근저당권자가 있다거나 조세 채권자가 있다거나 뭐 다른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등기부 보면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조세 같은 경우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뭐 선순위로 압류가 걸려 있다거나 네. 예, 등기부를 보시면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순위에 따라서 나보다 선순위자들이 먼저 받아가고 나머지 보증금을 자기가 받아간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순위 같은 것도 좀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릴 게 보통은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세 관계에 있어서 이제 대항력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실 거예요. 네. 예, 혹시 뭐 국장님 PD님께서 대항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대항력이라는 말은 들어보긴 했던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예. 어떤 내가 받아낼 수 있는 힘이라고 해야 되나? 그 권리 이런 네네. 부분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대항력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주택 임대차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데 네. 새로 그러니까 집주인이 바뀐다거나 그러니까 집주인이 바뀐다는 거는 매매로 바뀔 수도 있지만 경매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경매에 의해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내가 그 사람한테 새로 바뀐 집주인한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네. 이제 뭐 대항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쉽게 말해서. 근데 만약에 나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으면 대항력은 없는 거예요, 이게. 아. 그러니까 전세로 들어가실 때는 나보다 선순위자의 저당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네. 잘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들어갈 때의 보증금으로 저당권을 말소시키고서 내가 선순위자로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건 괜찮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미 저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내가 보증금 지급하면 그 보증금으로 저당권의 그 담보 채무를 다 변제를 하고 저당권이 말소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예, 물론 이제 정확하게 잘 말소가 되는지도 체크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나보다 선순위자의 저당권이든 뭐 다른 채권자들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 네. 만약에 선순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선순위자를 없애도록 하는 것이 좀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이제 대항력이 생기는 거고 대항력이 있으면 보증금을 다 못 받았을 때 예를 들면 3억 보증금인데 2억 5천만 받고 5천만 원 못 받았으면 네. 5천만 원 받을 때까지 계속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새로 바뀌는 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경매가 되더라도 그 경매 낙찰자가 나머지 잔존 보증금 줄 때까지 계속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대항력이 없으면 내가 3억짜리 보증금인데 전에 집주인한테 3억 줬는데 경매 낙찰로 2억 5천 받아가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이제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예, 물론 이제 그 5천만 원이 아예 그냥 공중으로 소멸되는 건 아니고 그 전에 집주인한테 계속해서 이제 일반 채권자로서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항력이라는 개념을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시든 집을 빼셔야 되는 상황이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셔야 되는 상황이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그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예. 요즘에 이거 많이 가입하실 건데 이거 가입하셨으면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네. 요즘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허그가 작년에 뭐
대신 변제해주고 보증금으로 대신 변제해준 금액이 뭐 거의 4조에 육박한다. 이게 뭐 결국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메꿔주는 거다 이런 뉴스를 본 것 같거든요. 네. 그만큼 요즘에 이제 전세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집주인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주택보증공사가 대신 임차인한테 보증금 지급해주고 그러면 주택보증공사는 임대인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건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제도가 있고 이제 이것에 가입되어 있으면 크게 걱정하실 건 없는 것 같고요.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지금이라도 가입하시는 것이 방법일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의뢰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가입 대상이 아닐 겁니다. 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요. 네. 이제 현재 전세로 살고 계시는 분, 또 앞으로 전세로 들어가실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제도 좀 잘 기억하셨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 같은 경우는 이거 임차권 등기 명령 자체만으로 어떤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예, 소송이랑 똑같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말 그대로 내가 집을 비우더라도 여기 집을 떠나더라도 대항력을 잃지 않고 대항력이 유지가 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고 다른 데로 이제 집을 비우고 이사 갈 수 있다 이 정도의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네.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 이것만 하지만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만 가지고서는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네. 거고요. 실제로 돈 받기 위해서는 결국 소송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사실 전세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들을 가늠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쉽지가 않죠. 네. 네. 자기가 들어와 살다가 나중에 뭐 집주인에 대해서 어떤 신상의 변화가 있다 아니면 네네. 뭐 빚이 너무 많아졌다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거나 대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네.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결국은 그 부동산 그 자체입니다. 그 부동산 그 자체에 가치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느냐 예.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인지 아닌지 또 앞으로 향후 이 시세가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가 네.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좀 잘 가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한 가지 또 좀 사례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제 주택 가치가 한 10억 가량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보증금은 한 4억 정도 됐던 것 같고 네. 주택이 10억이고 보증금이 4억이니까 6억의 가치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순위로 한 2억 정도의 저당권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 가치가 10억이고 2억 저당권자 빼면 8억 정도 가치가 남는 거잖아요. 네. 본인의 보증금은 4억이고 뭐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후순위자로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선순위고 후순위자로 이제 들어간 거죠. 임대차 계약을. 네. 뭐 당연히 이제 전입신고하고 그다음 이사도 하고 이제 뭐 확정이자도 받고 이런 예. 조치를 다 취하셨겠지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부동산 시세가 떨어지니까 보증금 가치를 분명하게 넘긴다라고 이제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임대인이 개인 회생이든 파산이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임대인이 회생이나 파산 같은 걸 하지 않으면 만약에 경매로서 5천만 원을 경매로서 받긴 받았지만 남는 5천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 네. 결국은 임대인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임대인이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면 거기서 매달 얼마씩이라도 받아와서 5천만 원까지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임대인이 이런 경우에 회생이든 파산이든 신청한다고 하시면 네. 그 부분도 이제 회생 채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못 받게 되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예, 어쨌든 요즘에 경제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세 임대차로 들어가실 때 부동산 가치를 결국은 상당히 남겨둔 상태에서 들어가시는 게 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갖고 있는 다른 물건에 대해서 뭐 저당권을 설정해 놓는다거나 네. 아니면 전세권을 설정한다거나 뭐 아니면 또 누군가의 연대 보증을 해 놓는다거나 네. 하면 더 안전할 수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임차인을 받고 싶은 임대인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 부동산 자체의 물건이 좀 확실하게 담보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1순위자로 들어갈 수 있는 네네.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네, 네네. 부동산을 찾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